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최근 정치권의 관심사로 떠오른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과 관련해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 준비 과정을 비롯해 여러 경로로 김 전 지사 복권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측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문제가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을 앞두고 이미 거론됐다고 밝혔습니다. 회담 의제 사전 조율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한 의사를 물어왔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교수도 복권 대상으로 언급됐다는 겁니다. 이 전 대표는 동의하면서 두 사람 모두 복권해달라는 입장을 전했다는 게 이 전 대표 측 설명입니다. 전당대회 경기 지역 경선에서 압승한 뒤 이 전 대표도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후보는 다양하고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 문제는 여러 루트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복권을 요청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다만 김 전 지사와 정 전 교수 복권은 실제 영수회담 의제로 채택되진 않았고 회담 당일에도 언급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이 이례적으로 영수회담 준비 과정에서 있었던 일까지 공개한 건 최근 김 전 지사 복권 전망을 두고 불거진 일각의 주장에 반박하는 성격으로 풀이됩니다. 이 전 대표가 잠재적 경쟁자인 김 전 지사 복권을 반기지 않을 거란 관측은 사실이 아니라며 김 전 지사 복권 환영에 무게를 싣는 겁니다. 이 전 대표 측은 김 전 지사 복권을 야권 분열의 소재로 삼으려는 시도를 경계하고 당을 하나로 모으려는 취지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에 반대하는 입장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범죄 성격이 선거 그리고 민주주의와 밀접한데 김 전 지사를 복권하는 게 맞는 건지 한 대표가 의문을 가진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복권이 대통령 고유 권한이긴 하지만 민주주의 훼손 범죄를 저지르고 인정도 반성도 않는 김 전 지사를 복권하면 납득 못하는 국민이 많을 거라는 취지라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반대하는 걸로 알려진 데 대해 사면 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8.15 광복절 특별 사면과 복권은 아직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가 남아있고 어떤 것도 확정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광복절 특사 복권안은 오는 13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친윤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한동훈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에 반대 의사를 밝힌 방식이 부적절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권 의원은 YTN과 통화에서 당대표가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이견이 있으면 비공개로 얼마든지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통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특정 언론을 통해 반대 의사를 표하고 공개적인 반발 모양새를 보이는 건 당정 갈등이 또 일어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자아낸다며 한 대표가 언행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김 전 지사 복권 문제를 놓고 여당 내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데 대해 지금은 대통령의 생각을 믿고 기다릴 때라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자신의 SNS에 대결과 갈등의 정치가 격화하는 여소야대 정치 지형 속 국민 통합과 협치를 위한 대통령의 더 큰 생각과 의지가 있을 거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고 조만간 결정될 김 전 지사 복권 여부는 삼권 분립과 법치의 틀 안에서 이뤄질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정치권은 연금개혁과 간호법 등 비쟁점 법안 처리에 공감대를 이루면서 모처럼 협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정쟁 끝에 민생 입법을 위한 행보에 나선 건데 영수회담 등을 두고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어 대화 분위기가 유지될지는 여전히 살얼음 판입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필리버스터 전국 끝에 여야는 8월 국회에서만큼은 정쟁을 멈추자고 서로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 2%포인트 차이로 좌초된 연금 개혁안을 연말까지 마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국민의 일을 하는 민생을 위해서 여야가 함께 일을 하는 국회로 복원시키겠습니다. 민주당 역시 적어도 22대 국회에선 매듭 짓고 가야 할 일이라고 화답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반대로 무산된 연금 개혁도 22대 국회에서 매듭 지을 수 있도록 논의를 서두르자는 제안 거듭 드립니다. 조속한 연금 개혁에 나서자는 공감대를 확인한 건데 국민의힘이 8월 말로 설정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야당이 받아들일지가 첫 단추가 될 거로 보입니다. 간호사 진료 지원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간호법과 이른바 구하라법 등 이견이 적은 법안도 처리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쟁점이 없는 법안은 언제든지 통과시킬 수 있고 그 시점에 상관없이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같이 동의를 했고요. 얼마 남지 않은 8월 본회의 중이더라도 쟁점이 없는 꼭 필요한 민생 법안은 우리가 처리하기로 그럼요. 예. 그렇게 뜻을 모았습니다. 이번 달 말께로 날짜를 협의해 모처럼 여야 합의하에 본회의를 열 거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야정 협의체 구성 조건을 두고 표출된 이견 등으로 간만에 찾아온 협치 분위기가 오래가지 못할 거란 회의론도 여전합니다. 민주당은 영수회담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아직 새 당대표가 선출된 것도 아니지 않느냐며 조건 없는 협의체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 지원 방식에서 여전히 간극을 보이는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가 녹록지 않아 보이는 것도 변수입니다. 원칙에서 지금 이견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물론 그 협의 대상안에 포함을 한번 시켜보겠지만 여전히 좀 이견이 남아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특히 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한 최상병 특검법 처리 시점이 최대 뇌관입니다. 저희는 원칙을 고수하는 방식 그리고 수사 대상을 더 확대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발의를 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당은 민생법안 처리 기간 신사협정이 깨지지 않을 거라고 기대하는 분위기인데 민주당도 일단은 특검법 처리 시점을 고심하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합의 처리한 민생법안이 전무하다는 여론의 질타에 여야가 부랴부랴 손을 잡은 형국인데 이번 주 진행될 협상 진척 정도가 성과를 예상해볼 가늠자가 될 거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주 휴가에서 향후 국정 운영을 위한 구상에 집중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통일 담론부터 주요 정책 과제까지 이번 달 내내 다양한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기자회견 등의 소통도 시도할 걸로 보입니다. 보도에 권남기 기자입니다. 휴가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 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복절을 맞아 새로운 통일 구상을 내놓을 거로 전해졌는데 키워드는 자유가 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3.1절 기념사에서 기미 독립선언의 뿌리엔 자유주의가 있다며 자유라는 보편 가치를 확장하는 게 통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3.1 운동은 모두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로 비로소 완결되는 것입니다. 이번 달 말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소통에 나설 예정입니다. 연금 개혁부터 저출생 대응까지 오는 11월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핵심 국정과제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국민에게 보고하는 자리가 될 거로 보입니다. 국정 브리핑과 기자회견을 겸한 형식이 유력한 거로 전해졌는데 질문을 직접 받을지 또 질문 범위를 브리핑 관련 주제로 제한할지도 관심입니다. 언론을 통해서 또 국민들께 설명하고 또 이해시켜드리고 또 저희가 미흡한 부분을 오는 13일 국무회의는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를 위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선 야당이 제안한 영수회담의 성사 가능성에 주목하기도 했지만 대통령실은 국회 정상화가 우선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저출생 대응을 위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 윤석열 정부 주요 국정과제 대부분은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윤 대통령의 정치력이 과제 실현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당대표 연임을 노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도 지역 경선에서 90%가 넘는 득표율로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 후보는 경기 부천체육관에서 진행된 경선에서 권리당원 득표율 93.27%를 기록했습니다. 경쟁자인 김두관 후보는 5.48%, 김지수 후보는 1.25%를 각각 득표했습니다. 최고위원 경선에선 김민석 후보가 18.76%, 김병주 후보가 17.98%, 정봉주 후보 15.79%를 기록했고 이어 한준호, 이현주, 전현희, 민영배, 강선우 후보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제 민주당 전국 순회 경선은 오늘 대전 세종 지역과 다음 주말 서울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한국 여자 태권도 간판인 이다빈 선수가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이다빈은 오늘 프랑스 파리 그랑팔레에서 열린 태권도 여자 67kg 초과급 3위 결정전에서 독일의 로레나 브란드를 라운드 점수 2대1로 꺾고 동메달을 따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1라운드를 먼저 가져온 이다빈은 2라운드에서 머리와 몸통 공격을 연이어 허용하며 내줬지만 마지막 라운드에서 화려한 발차기를 보여주며 최종 승자가 됐습니다. 이로써 이다빈은 지난 도쿄올림픽 은메달에 이어 2회 연속 메달 확보에 성공했습니다. 이다빈은 고등학생 때 출전한 2014 인천 아시안게임과 2018 자카르타 팔렘방 대회는 물론 2016년 마닐라 아시아 선수권 대회, 2019년 맨체스터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도 정상을 차지한 우리나라 여자 겨루기 간판 선수입니다. 이번 동메달은 남자 58kg급 박태준의 금메달, 여자 57kg급 김유진의 금메달과 함께 우리 태권도 대표팀이 이번 대회에서 거둔 세 번째 메달입니다. 우리나라 여자 탁구가 16년 만에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땄습니다. 신효빈과 전지희, 이은혜가 나선 여자 탁구 대표팀은 동메달 결정전에서 독일에 3대0으로 이겼습니다. 신효빈, 전지희가 나선 첫 복식에 이어 주장 이은혜와 전지희가 단식에서 잇따라 승리했습니다. 우리나라 여자 탁구가 단체전에서 메달을 딴 건 2008년 베이징 대회 이후 16년 만입니다. 또 세계 랭킹 7위인 막내 신효빈은 임종훈과 나선 혼합 복식에 이어 단체전까지 파리올림픽 두 번째 메달을 걸었습니다. 20살 막내이자 에이스로 동메달 2개를 따낸 신효빈 선수는 영광을 주변 덕으로 돌렸습니다. 팀 동료인 언니들을 치켜 세웠고 파리 현지까지 응원 온 부모님께도 감사 인사를 전했는데요. 신효빈 선수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진짜 언니들이 너무 완벽하게 플레이를 하고 언니들 뽀뽀하고 싶어요. 언니들. 엄마가 만들어준 주먹밥 먹고 이번 대회도 힘냈어. 그 전부터 계속 만들어줬었는데 이번 대회에서 그래도 메달을 2개 딸 수 있어서 너무 고맙고 또 아빠 말 안 하면 서운해하니까 아빠도 이때까지 내가 열심히 노력하게 해준 그렇고 용기를 줘서 너무 고맙고 사랑해. 2회 연속 올림픽 메달을 노린 한국 근대 5종 간판 전웅태 선수가 이번 대회에서 목표 달성에 실패했습니다. 전웅태는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에 마련된 근대 5종 경기장에서 열린 남자부 결승에서 펜싱과 수영, 승마, 레이저런 합계 1,526점을 획득해 최종 6위를 차지했습니다. 전웅태는 2020 도쿄올림픽에서 동메달을 획득해 한국 그대 5종에 사상 첫 올림픽 메달을 안겼지만 이번 대회에서는 메달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함께 출전한 서창환은 1,520점을 기록해 7위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스포츠 클라이밍에 출전한 서채연 선수가 두 번째 올림픽 무대에서도 메달을 따지는 못했습니다. 서채연은 먼저 치러진 볼더링에서 결선 8명 가운데 8위에 머물렀고 이어진 주종목 리드에서 4위로 분전했지만 종합순위 6위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서채연이 도쿄 때 8위보다 성장한 모습을 보여준 가운데 슬로베니아의 얀야 가른브렛이 올림픽 2연패를 달성했습니다. 기대를 뛰어넘는 성적을 낸 올림픽 국가대표팀의 뒤에는 각계 지원이 있었습니다.
특히 수협에서는 민물장어와 전복 등을 선수촌에 보내서 선수들의 체력 향상에 도움을 줬습니다. 김범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부터 대표적 보양식으로 알려진 민물장어. 3년 전부터 국가대표 선수촌에는 민물장어가 기부됐습니다. 비근한 예로 요즘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수산업계에 민물장식업 협회가 있습니다. 수협에. 한 달에 수백 킬로씩 이 장어를 우리 선수들한테 먹고 기운내라고 작년부터 이렇게 공급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물장어 기부는 코로나19로 판로가 막히고 소비가 줄어도 계속됐습니다. 선수단 규모가 대폭 줄었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성적을 낸 올림픽 국가대표팀. 화순 국민께서 많은 응원과 관심 많이 가져주신 덕분에 이렇게 값진 메달 걸고 왔습니다. 저 많이 응원 많이 해주시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민물장어 양식 수협은 대한체육회에서 장어 기부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아이고 민물장어 줘서 이렇게 선수들한테 많이 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셔. 국가대표가 이렇게 민물장어를 이렇게 자주 먹었다. 그래서 경기력이 향상되지 않느냐. 완도에서는 바다에 보물 전복을 보내는 등 팀 코리아의 쾌거에는 나눔의 미덕도 한몫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그제 기준 온열 질환 환자가 2,100명을 넘어섰고 추정 사망자도 1명 늘어나 20명에 달했습니다. 그제 오후 충남에서 80대 여성이 집 근처에서 의식이 없는 채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열사병 증세로 숨진 걸로 추정됐습니다. 이 밖에도 전국에서 50여 명의 온열 질환자가 새로 보고돼 올여름 누적 환자는 2,141명으로 늘었습니다. 전해드린 대로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자가 벌써 2,100명을 넘어섰고 추정 사망자도 20명 발생했습니다. 같은 고온다습한 환경에서도 만성 질환이 있거나 노인, 어린이의 경우 폭염에 특히 취약해서 온열 질환 예방에 더욱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온열 질환에 특히 취약한 집단인 폭염 고위험군이 있습니다.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당연하고 만성 질환자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먼저 심뇌혈관 질환자의 경우 급격한 체온 변화가 심장이나 혈관에 무리가 돼 찬물 샤워를 피해야 합니다. 또 땀 배출로 혈액 농도가 짙어지면 혈전이 생길 수 있어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고혈압 환자도 수분을 충분히 보충해주지 않으면 혈액 농도가 짙어져 혈압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 역시 혈당이 상승해 쇼크가 오지 않도록 물을 충분히 마시고 당도 높은 과일과 음료수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신장 질환자는 물 마시는 걸 조심해야 합니다. 한꺼번에 물을 많이 마시면 부종과 저나트륨 혈증이 생겨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인들과 달리 만성 질환자 중 특히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수분 대사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 의사 선생님과 상담해서 수분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노인과 어린이 역시 일반 성인보다 온열 질환에 취약합니다. 노인의 경우 땀샘이 감소해 땀 배출량이 적어 몸을 식히는 능력이 약하고 온열 질환을 인지하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어린이는 신진대사율이 높아 열은 많은데 체온 조절 기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 온열 질환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보호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무더위 속의 해수욕장뿐 아니라 제주 곳곳 항포구에도 피서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식 물놀이 장소가 아니어서 안전 요원이 없는 항포구의 경우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특히 밤에도 다이빙 등을 즐기는 경우가 있는데 더 위험합니다. KCTV 제주방송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떼약볕이 내리쬐는 포구.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피서객들로 북적입니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물장구를 치며 더위를 식혀봅니다.
시간이 맞춰가지고 다 같이 여름휴가 놀러 왔습니다. 너무 시원하고요. 물이 너무 맑고 물고기도 많고 고동도 많아서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다이빙을 하는 사람들도 눈에 띕니다. 자세를 고쳐잡고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곳곳에는 안전요원이 배치돼 수심이 낮을 때는 다이빙을 제한하는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한 20명, 10명 정도 남아계세요. 뭐 만들 경우에는 수상 못하시는 분 비용적 책임하고 안전 기하해라 이렇게 하고 생각해요. 문제는 밤 시간대입니다. 저녁 근무 시간이 끝나면 안전요원은 더 이상 상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캄캄한 밤에도 북적이는 제주 시내 또 다른 포구. 멀리서 달려와 거침없이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조명에 신나는 음악을 켜놓고 묘기까지 부리며 다이빙을 선보입니다. 벽면에 있는 밧줄을 잡고 올라와 뛰어내리기를 반복하고 안전장비도 없이 여러 명이 동시에 몸을 던지기도 하면서 아찔해 보입니다. 해당 포구는 어선들이 오가는 곳으로 다이빙이나 수영 등 물놀이가 제한돼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밤사이에도 항포구를 찾아 다이빙을 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안전요원이 배치돼 있지 않아 위험해 보입니다. 항포구에서는 선박과 주위 시설물로 인해 인명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특히 밤에는 물의 깊이나 장애물 등을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더욱 위험합니다. 지난달 제주시 월령포구에서는 1.5m의 낮은 수심에 다이빙을 하던 물놀이객이 크게 다치는 등 도내 항포구에 피서객들이 몰리면서 밤낮으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3년 사이 도내 항포구에서 발생한 사고는 50여 건으로 이로 인해 16명이 숨졌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습도와 기온이 높아지면 야생버섯이 주변에서 잘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식용버섯과 비슷하게 생긴 독버섯이 많아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혜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약용 영지버섯과 생김새가 흡사한 붉은 사슴뿔 버섯입니다. 조금만 먹어도 바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독성이 매우 강한 버섯입니다. 뿔 모양이 명확해지기 전 붉은 사슴뿔 버섯은 어린 영지와 매우 비슷합니다. 특히 같은 나무에서 나기 때문에 더 구분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두 버섯은 색이 다르고 냄새의 차이가 있습니다. 독버섯인 붉은 사슴뿔버섯을 가시 펴지기 전인 어린 영지버섯으로 착각하여 섭취로 인한 중독 사고가 종종 발생합니다. 영지버섯은 조직이 질기고 단단한 반면 붉은 사슴뿔버섯은 무른데요. 우산 모양으로 생겼지만 포자가 더 크고 모양이 화려한 것이 독버섯. 반면 모양이 단조롭고 포자가 작은 버섯은 식용버섯입니다. 마치 털뭉치를 연상케 하는 쌀이버섯은 색으로 구분하면 됩니다. 나팔 모양 꽃처럼 보이는 두 개의 버섯은 반대로 색이 덜 화려한 것이 독버섯입니다. 장마 이후 산에서 자라는 야생버섯은 독성이 강한 데다 식용버섯과 흡사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야생버섯은 8월부터 10월까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데요. 일반인들은 독버섯과 식용버섯을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 섭취로 인한 중독 사고가 발생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독버섯을 먹고 증상이 생기면 바로 토하게 한 뒤 섭취한 버섯을 가지고 응급실로 가야 정확한 해독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림청은 국내에 등록된 자생버섯 약 2,220종 가운데 식용 가능한 버섯은 약 422종에 불과하다며 특히 여름철에는 야생버섯 채취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전남 보성은 언덕을 따라 끝없이 이어진 녹차밭이 명물이죠. 찜통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휴일을 맞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녹차를 활용해서 산업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토론회가 전남 보성에서 열렸습니다. 나현우 기자입니다. 싱그러운 초록빛을 내뿜는 차밭입니다. 관광객들은 차나무 사이로 난 구분길을 거닐며 모처럼 여유를 만끽합니다. 가족과 함께 이 넓은 공간이 녹차밭에 와서 즐거웠고 그다음에 자연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고. 지난해 우리나라 차 시장 규모는 1조 4천억 원. 특히 액상차는 지난해 매출 4천억 원을 넘어섰을 만큼 꾸준한 성장세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기존에는 커피 쪽이었다가 지금 최근에 건강과 관련된 또 뭐 저칼로리 뭐 그런 쪽에서 차 쪽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지 않았는가. 이런 가운데 차 산업을 발전시키고 농업인 소득을 높이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녹차수도 보성에서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차산업 제2의 부흥기를 위해 발전적인 토론을 하는 날입니다. 우리 전통과 문화를 지키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발걸음에 우리 보성군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녹차를 재배하고 가공하는 농업인들의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평지화 사업을 조성해가지고 우리 이제 차 산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떤 지분을 가지고 참여하는 어떤 그런 형식으로 어떻게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래를 가르치고 유기농 음료를 급식하는 등 차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여러 정책이 소개됐습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모아 조만간 차 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다래 문화, 다래 교육을 받음으로써 자연스럽게 차를 즐겨 찾는 그런 식습관을 좀 길러서 우리 차 산업 발전에 좀 계기를 마련해보자. 그런 내용을 우리 차 산업법에 좀 반영을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보성에서는 다른 녹차 주산지 경남 하동과 손을 잡고 수출기를 개척하는 등 우리나라 녹차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찜통더위 기세만큼 해수욕장길의 경쟁도 치열해졌습니다. 저마다 특색을 살려 피서기 교체에 나서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려견들이 해수욕도 하고 튜브에 탄 채 파도도 즐깁니다. 주인도 함께 물놀이하며 더위를 식힙니다. 반려견 전용 해수욕장이다 보니 다른 피서객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반려견은 크기에 따라 5,000원에서 15,000원씩 입장료를 받습니다. 휴가철을 맞아 평일엔 200여 마리, 주말엔 600여 마리가 찾을 정도로 인기입니다. 경주들과 물놀이도 하고 모래사장 밟으면서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점 같아요. 2.3m 높이의 다이빙대에 선 피서객들. 망설임 없이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2년 전 경포해수욕장 200m 앞 오리바위에 설치한 다이빙대입니다. 태풍 피해 우려 등으로 1980년대 철거했던 다이빙대를 40여 년 만에 복원한 겁니다. 이미 서핑의 성지로 자리 잡은 양양 죽도 해수욕장. 형형색색 서퍼들이 밀려오는 파도 위로 시원스레 미끄러집니다. 파도와 아니면 또 자연과 이렇게 어우러져서 이렇게 놀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속초해수욕장은 밤 9시까지 야간에 개장하는 등 해수욕장마다 피서객을 유치하기 위해 특색을 살려 차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88 부동산 대책 후속으로 서울시가 그린벨트를 풀어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 전세 주택을 짓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에 더해 신고가를 이어가고 있는 용산과 강남 3구 전체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는 초강수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지난 8일 공개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 핵심은 서울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을 풀어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짓겠다는 건데 그린벨트 해제는 이명박 정부 이후 12년 만입니다. 유력한 후보지로는 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세곡동, 송파구 오금동 등이 거론됩니다. 서울시는 일단 그린벨트 전역을 거래시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올해 말까지 지정해 선제적으로 투기를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녹색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이미 상실한 곳이 상당 부분 있는데 그런 곳에 한정해서 개발 제한 구역을 푼다면 상충하는 이의 가치를 조화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88 부동산 대책이 집값 안정에 효과가 없을 경우 더 강력한 카드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 반포동과 잠원동 등 강남 3구 아파트를 중심으로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동별로 핀셋 지정했던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강남 3구와 용산구 같이 자체구 전체로 확대하는 초강수 대책까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계속 폭등한다라고 하면 2차, 3차의 어떤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서 저희 시에서는 토지거래 구역을 기성시가지에 대해서 지정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값 급등을 가만두고 보진 않겠다는 경고를 시장에 보낸 것으로 해석되는 가운데 장기적인 집값 안정에는 미흡한 정책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YTN 차종은입니다. 지난 5일 증시가 폭락한 검은 월요일 여파로 빚내서 주식에 투자하는 이른바 B2가 대량 청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8일 기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17조 1천억 원으로 집계된다고 밝혔습니다. 증시 급락 전인 지난 1일과 비교해 2조 4천억 원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는 증시가 예상치 못하게 급락하면서 담보 유지 비율 등을 지키지 못해 대출을 내준 증권사가 임의로 담보물인 주식을 처분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지난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평균 가격이 2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에 따르면 8월 첫째 주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주보다 리터당 4.5원 하락한 1,706.6원을 기록했습니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리터당 4.4원 하락한 1,544.9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석유협회는 국제 유가가 5주 연속 하락한 영향으로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하락했다면서 이번 주에도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최근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깊어지면서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 금리 인하 시기를 놓쳤고 다음 달에는 좀 더 큰 폭의 인하를 해야 한다는 이른바 비컨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증시 폭락 사태를 겪으며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조언이 늘고 있습니다. 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뉴욕시립대 폴 크루그먼 교수는 한 칼럼에서 연준이 7월 말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은 건 명백한 실수라며 9월에는 0.5%포인트 인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상적인 0.25%포인트의 2배인 0.5%포인트 인하를 촉구하는 이른바 빅컷론을 제기했습니다. 통화당국의 과감한 정책 변화를 촉구하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책 연구기관인 KDI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며 금리 인하 시기를 놓쳤다고 한국은행을 저격했습니다. 저희가 5월 달에 그 통화정책 방향을 말씀드렸는데 그때 이미 저희가 그 기준금리를 좀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미 그 시점은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수출 온기가 내수까지 스며들지 못하게 막는 걸림돌이 고금리라는 진단이 명확해진 상황에서 환율 상승과 가계부채 급증 등의 우려로 금리 인하를 늦추는 것에 대한 이견도 있습니다. 주택가격이나 부동산 가격, 가계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쨌든 간에 금리 영향이 제일 크겠지만 그 외에도 수도권 중심으로 공급이 얼마나 향후에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인지 그리고 정책금융 상품들이 얼마나 시장에 풀리게 될 것인지 이런 것과도 영향을 맺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출 경기가 좋다고는 하지만 품목이 반도체와 IT 등에 국한돼 있어 수출 경기 지속과 내수 회복을 위한 선제적 금리 인하 주문도 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먼저 안 내리더라도 우리가 8월 금통위에서 유럽 중앙은행이나 캐나다 중앙은행이 먼저 내렸던 것처럼 금리를 내려서 내수 진작, 내수 회복 쪽에 좀 힘을 실어주는 그런 정책을 폈으면 합니다. 한국은행은 이달 22일 금통위에서 금리를 결정할 예정이며 현재까지는 동결 전망이 우세합니다. 한은이 설득력 있는 동결 이유를 내놓지 못한다면 미국 연준의 눈치를 보며 통화 정책을 결정한다는 비판을 피하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 연방준비제도 연준 내에서 금리 인하의 신중론을 펴온 인사가 미국 경제가 여전히 인플레이션 반등 위험에 놓여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셸 보먼 미 연준 이사는 캔자스 은행연합회 행사 공개 연설에서 지난 5월에서 6월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이어진 것은 반갑지만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연준의 목표인 2%를 웃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자신은 현재 통화정책 입장에 대한 조정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 자세를 유지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다시 쓰레기를 담은 걸로 추정되는 풍선을 띄웠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어제 또다시 풍선을 띄워 날리고 있다며 풍향을 보면 경기 북부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쓰레기 풍선을 마지막으로 띄운 건 지난달 24일로 당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경내에도 풍선이 낙하했습니다. 최근 북한 주민이 귀순하면서 인천 강화군의 한 섬까지 어떻게 도착할 수 있었는지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심심치 않게 귀순길이 되어온 한강하고 남북 중립수역을 맨몸으로 통과한 경위를 관계 당국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말 당시 국방부 해수부 차관이 조사선에 올라 북측 실무자들과 악수를 합니다. 9.19 남북군사 합의에 따라 한강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수로조사 완료를 자축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에 공동조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힘을 내준 남측 관계 당국과 윤창희 대령을 비롯한 조사선원들의 사의를 표합니다. 남북의 한 달 남짓 인천 강화도 말도에서 경기 파주시 마누리까지 67km에 달하는 수로를 조사했는데 최근 북한 주민이 가로질러 귀순한 곳도 포함돼 있습니다. 북측 황해도 연백군에서 남측 교동도까지 거리는 불과 2.6km에 불과한데 남북의 충돌을 막기 위해 설정한 한강하구 남북 중립수역 지역이자 유엔군 사령부가 관할하는 곳입니다. 지난 2017년 한강하구 중립수역을 건너 20대 초반 남성이 귀순했다가 3년 뒤 다시 월북하기도 했습니다. 2014년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나란히 헤엄쳐 건너왔고 그보다 한 해 전에는 북한 주민이 교동도 민가의 문을 두드린 노크 귀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썰물 때는 걸어서 넘어올 정도의 갯벌이 드러나는데 지난 8일 귀순 때는 이른 새벽 만조 전후로 이동했기 때문에 도보로 오다가 헤엄을 친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폭이 넓은 곳은 한 10km 정도 되고 가장 좁은 곳은 한 90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썰물 때는 걸어 다닐 수 있는 수준으로 수위가 낮아지는 지점이 있기는 합니다. 특이한 점은 이전처럼 스티로폼 등 부유물에 의지해 오지 않고 맨몸으로 넘어왔는데 우리 군 열상감시 카메라에 2명으로 식별됐다가 1명만 귀순한 것으로 미뤄봤을 때 1명은 물살에 휩쓸렸거나 중간에 포기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서해 강화도에 위치한 교동도라는 곳을 통해서 북한 성명 불상자 2명이 귀순을 시도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특히 북쪽에서 출발할 때부터 귀순자의 움직임을 포착한 우리 군과 달리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관계 당국은 가동 중인 대북 확성기 방송이 영향을 줬는지를 비롯해 귀순 주민을 상대로 신상과 정확한 탈북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곳곳을 가리지 않고 공습하면서 민간인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마스와의 휴전에 대비해 가자지구에 대한 막바지 정지 작업에 나선 걸로 관측됩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에 있는 학교를 또 공격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머물고 있던 곳입니다. 100명 넘게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اجتمع المصلون لتأدية صلاة الفجر في هذا المسجد وللأسف سقطت عليهم 3 صواريخ من قبل صاروخين من الطائرات الحربية وصاروخ. 이스라엘은 학교 안에 있는 하마스 지휘 통제 본부와 테러리스트들을 정밀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틀 전에도 가자시티 학교 2곳을 공격해 18명이 숨졌고 그때도 똑같은 주장을 내놨습니다. 가자지구 남부 도시 칸 유니스에서도 대규모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휴전 협상 재개를 앞두고 대규모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여러 차례 협상안을 거부했지만 이번엔 다를 수도 있습니다. The Prime Minister of Israel immediately welcomed this initiative and confirmed that his team will be there and that they'll be prepared to finalize the details for implementing the deal. 하마스 최고 지도자 암살을 계기로 이란과 헤즈볼라 등이 보복을 경고한 가운데 확전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어느 때보다 거셉니다. 이 때문에 가자지구 휴전이란 명분으로 이란의 보복을 무마시키고 전선을 레바논의 헤즈볼라로 옮기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스라엘 안보 내각은 이미 헤즈볼라 공격을 승인했고 군부는 가자지구 병력을 레바논 국경으로 옮기고 싶어 합니다. אנחנו נדע להוציא התקפה מאוד מאוד מהירה. כל מקום בלבנון, כל מקום בעזה, כל מקום במזרח התיכון, מעל הקרקע, מתחת הקרקע. 결국 이스라엘은 하마스와의 휴전에 대비해 가자지구에서 마지막 대규모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 기습작전을 설계한 신와르를 새 지도자로 선출한 하마스는 휴전협상 재개에 대한 답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학교에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미국이 강한 우려를 표하면서 휴전협상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시온 세이벳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군의 학교 공습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세이벳 대변인은 하마스가 집결하고 작전을 수행하는 장소로 학교를 사용해왔다는 걸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이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밝혀왔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이스라엘 측에 이번 공격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다면서 민간인 인명피해가 늘고 있는 건 휴전과 인질 교환 합의가 시급하다는 걸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시티 학교 건물을 공격해 100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하자 국제사회는 일제히 이스라엘을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소셜미디어에 이런 학살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데이비드 레미 영국 외무장관도 비극적 인명피해에 경악한다며 즉각적인 휴전을 요구했고 프랑스 외무부는 지난 몇 주간 학교 건물들이 반복적으로 표적이 됐다며 가장 단호한 어조로 이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승패에 관건이 될 세계 경합주에서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와 CNR가 지난 5일에서 9일 미시간과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3개 주에서 투표 의향이 있는 유권자 1,900여 명을 대상으로 오늘 투표하면 누구를 뽑겠냐고 질문한 결과 50%가 해리스 부통령을, 46%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선택해 오차범위 내에서 해리스가 앞섰습니다. 이들 3개 주는 과거 선거에서 민주당 우세 지역으로 꼽혀왔지만 경기 악화에 실망한 유권자들이 지난 2016년 대선에서 대거 등을 돌리면서 이젠 경합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대선을 치르는 미국 50개 가운데 43개는 민주당이나 공화당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승부는 양당 지지세가 비슷한 7개 경합주에서 결정될 걸로 전망됩니다. 최근 창경궁을 방문한 쌍둥이 아빠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가족 수유실에 들어갔다가 쫓겨날 뻔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아빠들의 육아 참여가 늘고 있는 만큼 수유실 이용에 대한 인식은 물론 엄마 아빠 모두를 위한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개월 된 쌍둥이 아빠 A씨는 얼마 전 가족과 창경궁에 나들이를 갔다가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습니다. 두 아이를 동시에 돌봐야 하다 보니 아내와 함께 수유실에 들어갔는데 관리 직원이 내쫓으려고 한 겁니다. 남자는 들어오면 안 돼요. 아빠는 들어오면 안 되는데 이러더라고요. 항의를 했죠. 남자는 이용하지 말라는 규정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원래 그렇다. 그러시면서 A씨의 항의에도 창경궁 직원은 원칙적으로 여성만 수유실 이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쌍둥이를 키우니 예외적으로 출입을 허용해준다고 했지만 사실은 달랐습니다. 실제로 수유실 앞에는 이렇게 영유아를 동반한 관람객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고 버젓이 안내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유실은 엄마와 아기만 쓰는 모유 수유 차규실이 있고 아빠까지 들어갈 수 있는 가족 수유실로 나뉩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수유실 5곳 가운데 4곳 정도는 가족 수유실입니다. 창경궁 측은 모유 수유 차규실만 운영하다 재작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된 이후 아빠도 사용할 수 있게 바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원이 잘 모르고 출입을 막았다는 건데 문제는 사회 전반에 아빠의 수유실 출입을 이상하게 보거나 불편해하는 시선이 많다는 겁니다. 엄마가 쓰는데 아빠가 들어오면 또 다른 이제 성이 들어오는 거니까 노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불편해할 수도 있다.
그렇다 보니 아빠들도 출입이 가능한 수유실에 가더라도 눈치가 보이는 상황. 실제로 수유실 이용은 아빠 육아의 불편 요소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그런 만큼 엄마 아빠 모두 편하게 수유실을 이용할 수 있게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내들이 들어 있으면 엄마들도 볼 때 아빠도 이용해도 되는구나 이런 인식들이 이제 조금 더 생길 거고 몇 개의 공간이 이렇게 있어서 누구나 이용해도 방해를 받지 않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창경궁도 엄마 아빠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가족 수유실을 추가로 짓고 있다며 기존 수유실 환경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빠 육아 비중이 늘고 있는 가운데 육아의 걸림돌을 줄여가기 위한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이영입니다. 열정 만수르, 도전의 아이콘, 개그우먼 조혜련 하면 따라붙는 수식어입니다.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만큼 여전히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며 바쁜 중년을 보내고 있는데요. 쌓아온 경험만큼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도 많아졌습니다. 조혜련 씨의 진솔한 인생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언제나 넘치는 에너지. 방송인 조혜련을 말할 때 도전이란 단어는 빠질 수 없습니다. 최근엔 갱년기 여성들의 고민을 유쾌하게 그려낸 뮤지컬 메노포즈 무대에 섰는데 딸부터 엄마, 그 엄마의 엄마까지 여성들의 호응이 뜨겁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딱 갱년기야. 그래서 제 얘기예요. 그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런 대사도 있어. 저 뭐야 되게 슬픈 드라마 눈물의 제왕, 눈물의 여왕 막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고 눈물을 흘리게 한다. 이거는 저한테 엄청난 결실이거든요. 리치 밸런스의 라밤바를 들리는 대로 직접 개사한 노래 바나나 날라. 개그맨부터 아이돌까지 그야말로 챌린지 열풍입니다. 아이돌의 무대 공중파 음악방송에도 출격했을 뿐 아니라 이전 번안곡 아나까나와 달리 그 엄격한 KBS 심의도 통과했습니다. 작년에 아나까나를 재심의를 넣었는데 탈락됐거든요. 아나까나하고 바나나가 결정적 차이는 좀 더 이게 좀 스토리가 좀 더 빵빵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 추측인데요. 심의위원들이 약간 지치신 것 같아요. 넘치는 열정. 비결은 꾸준한 운동과 타고난 건강. 특히 허벅지라는데요. 왜 우리 대학 때 미팅하고 그러면 야리야리하고 머리 길고 이런 애들이 인기 좋았잖아. 그리고 나는 항상 뒷전이었단 말이지. 나는 내 다리는 왜 이렇게 굵은 거야. 맨날 삽질하면서 농사져서 그래 이랬는데 50이 다 되니까 역전됐어. 내가 더 뛰어나지 않나. 일남 7녀 중 5째 딸. 아들만 바랐던 엄마에게 지금은 가장 인정받는 딸입니다. 엄마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참 서운했었다. 나에게 사랑을 못 주셨거든. 안 준 게 아니라 못 줬더라고. 너무 많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엄마를 이제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연을 할 때마다 엄마 노래를 부를 때 되게 많이 울어요. 제 대사가 이거거든요. 엄마 날 좀 잡아줘 하는데 그때마다 제 진심이 들어가요. 엄마가 돼 두 자녀를 키워내는 동안 갈등도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아들 우주는 이제 하루에 한 번 사랑한다는 문자를 남길 만큼 다정하고 듬직한 아들로 자랐습니다. 저는 답이 없는 줄 알았어요. 끝이 없는 줄 알았어요. 애들이 20대가 넘어가고 특히 아들이 군대를 갔다 오니까 변했어.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자기가 먼저 해요. 비결은 기다림입니다. 좀만 몇 년만 버티시면 된다. 기다려줘야 돼요. 그래서 공부하고 싶지 않다면 공부시키지 마세요. 공부 안 좋아하는 애한테 공부시키면요 그 탈라요. 야채 안 좋아하는 애한테 자꾸 야채 먹으라고 하면 다른 것도 안 먹게 된다니까. 욕심을 내려놓은 요즘 훨씬 행복하다는 그녀. 모두에게 미래 일기를 써보라고 원합니다. 돈이 많고 좋은 차에 좋은 명품 옷에보다 내가 어떻게 죽으면 좋을까 생각했더니 그날도 일을 하는 날 일을 했어요.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100세인데 앞으로 가는 아나까나 좀 아나까나 이렇게 춤을 췄겠죠. 100세라 아낌없이 쓰다 가잖아요. 그럼 될 것 같더라고요. 그거 생각하고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YTN 김정아입니다. 고속도로 이용이 많은 휴가철, 사고나 차량 고장도 잦은데요. 도로 위 사고 처리 과정에서 2차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속도로 2차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비트박스를 기억하면 됩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나 고장으로 차량이 멈춰섭니다. 뒤따르던 차량이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고속도로 2차 사고입니다. 사례는 너무 많습니다. 도로 공사 도중 발생한 작업 차량 추돌 사고, 터널 내 멈춰선 고장 차량, 갓길 정차 차량도 예외는 아닙니다. 사고 현장을 수습하는 순찰차도 마찬가지, 안전관리 차량을 들이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2차 사고는 시야가 어둡거나 비 오는 날 더 자주 발생합니다.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도 훨씬 큽니다. 최근 3년간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500여 명 가운데 2차 사고로 숨진 사람은 85명에 달합니다. 특히 치사율이 높은데요. 무려 54%로 일반 교통사고의 7배에 달합니다. 멈춰선 내 차가 잘 보이겠거니 하지만 뒤따라오는 운전자 입장에선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능하다면 신속히 갓길로 차를 빼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기억할 게 바로 비트박스, 비상등 켜고 트렁크를 연 다음 밖으로 대피한 뒤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라는 겁니다. 도로공사는 전국 각 지역 휴게소나 휴가지, 축제장에서 고속도로 2차 사고 예방 비트박스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신고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2차 사고의 위험성을 줄여줄 수 있는 행동 요령을 저희가 형상화시켜서 비트박스라고 지금 명칭을 했고요. 이 현장 반응은 상당히 좋은 편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차량 고장이나 사고를 신고할 때는 한국도로공사 콜센터나 119, 112로 하면 됩니다. 차량을 벗어나 대피할 때는 반드시 도로 가드레일 바깥으로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YTN 지환입니다. 어젯밤 10시 50분쯤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306 보충대 근처 도로를 달리던 택시가 SUV 차량과 승용차를 잇따라 들이받은 뒤 뒤집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택시 운전자 A씨 등 3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A씨가 앞서가던 차가 멈추는 것을 제때 발견하지 못해 다급하게 피하려다가 옆 차선에 있던 SUV를 들이받으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10분쯤 인천 소모의도 바닷가에서 중학생 2명이 떠내려간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해경이 출동했을 때 한 명은 주변 시민에 의해 별다른 부상 없이 구조된 상태였지만 나머지 한 명은 실종됐습니다. 해경은 경비정 등을 동원해 실종된 학생을 찾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서울 신정동의 한 아파트 14층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2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웃 주민 5명이 대피했다가 구조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을 태우고 운행 뒤 돌아온 요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어제 저녁 7시 20분쯤 부산 해운대구 수영만 요트 경기장에서 운항을 마치고 돌아온 요트 선실에 불이 났습니다. 화재 발생 직전 요트에는 관광객 7명이 타고 있었지만 선장의 안내에 따라 다른 요트 등을 통해 모두 대피했습니다. 불이 난 요트는 저녁 6시 반 관광객을 태우고 수영만 요트 경기장을 출발해 광안대교 주변 등 부산 앞바다를 운항한 뒤 계류장으로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출동 10여 분 만에 진화하고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무더위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밤에도 열기가 식지 못하면서 후텁지근한데요. 특히 서울은 21일 연속 열대야가 이어지며 최장 열대야 일수 역대 3위 기록을 갈아치우게 됐습니다. 한낮에는 전국이 펄펄 끓겠는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은 34도, 청주는 35도까지 올라서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치솟는 기온에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며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비의 양은 5에서 20mm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기도 하겠습니다.
현재 기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8.1도, 대구는 24.1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서울 낮 기온은 34도, 대전과 대구도 34도, 안동은 35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광복절 이후에도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